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각각 정말 외모부터 성향까지 너무나 다른 4명의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요 우리 아빠한테 정말로 이야기하면 다 들어줄 수 있을까를 의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누구누군지 얼굴 보면 아실 텐데요. 새로운 얼굴이 한 명 왔으니까요. 그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갑 당협위원. 마이크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갑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원영섭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원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소개하자면요, 윤 변호사님, 정 변호사님, 그리고 이 변호사님, 그리고 원 변호사입니다. 윤원입니다. 네, 꺼져가던 의혹이 다시 살짝 불이 붙는가 했더니 그러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번지지를 못하고 뭔가 한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속에서는 좀 사라진 듯하고요. 국민들 마음속에는 남아있지만 글쎄요. 지금 누군가 불을 꺼뜨리고 싶어 하는지 오늘 MBC 뉴스에 문재인 아들 특혜 취업 의혹 재점화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MBC 뉴스 보시고 난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국민의당은 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이 제기된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육성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준용 씨의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료가 준용 씨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뭐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준용 씨가 파슨스 진학을 위한 경력 쌓기용으로 고용정보원에 특혜 취업했던 것이 확인됐다고 국민의당은 주장했습니다. 아타는 사람이 그런 데를 왜 다니냐고 미쳤냐고 준용 씨가 직접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공세에 나섰습니다. 청년들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네, MBC에서만 이 뉴스를 제대로 다룬 듯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장님. 네. 이 사건은 왜 이렇게 크게 불이 안 붙습니까? 불이 붙어 있죠. 검색어에도 하나도 없어요. 국민의 마음에 이미 뭐 불이 활활 타고 있고요. 네. 중간중간에 뭐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되고 하는 상황이 있어도 바로바로 또 검색 1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잠시 국민들한테 관심을 이렇게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오로지 여기 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거죠? 네.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방금 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 주목할 만한 말은 바로 녹취록에 아빠 그러니까 여기서 아빠라는 건 문 후보겠죠? 아빠가 이야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빠는 바로 문재인 후보고요.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은 문재인 후보의 아들 동료의 녹취록 중의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밝혀준 곳은 국민의당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보도한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저희 무능력함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사건을 이렇게 알아와야 되는데 국민의당에서 밝힌 것과 MBC에서 밝힌 것을 가지고 보도한다는 것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댓글에서요. 경상도 사람은 아빠라고 자라서는 하지 않는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어머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상도에서 자라난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아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이제 방금 나왔던 내용을 각자 네 사람들에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마이크 들어주세요. 무능하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저희는 미국에 연이 없어요. 국민의당은 미국에 연이 있나 보죠. 그분이 알아봐 주신 건데 어쨌든 감사드리고 이게 저는 애당초 우리가 이슈화 근데 부인이 파슨스 나왔다고 자랑하더니 왜 끈을 안 파슨스 안 나왔는데요? FIT 나왔는데요? 벌써.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 쓰신 책에 보면 아드님이 스스로 알아보고 이걸 이제 정보원에 취업 정보를 갖고 와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에 따르면 이게 사실이라면 문 후보께서 직접 이렇게 어레인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자서전을 통해서 밝힌 내용과 달라서 이게 좀 어색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서전에는 그 얘기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돼요. 나와요. 나와요? 네, 자서전에 나옵니다. 자기가 알아봤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아드님이 알아보고 왔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님이 변호사를 그만두니까 네, 저도 그거. 예, 유학 가면은 돈이 많이 들어서 망설이고 있다가 네. 아드님이 알아서 이렇게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책에는 그 1219 끝이 시작이다에는 아들이 알아보고 와서 자기가 지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거꾸로라 그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당시에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나요? 한 20대 후반이었죠. 4학년 때였죠, 4학년. 4학년 때. 대학 4학년. 아니 26. 아니 졸업하고 그다음에 1년 있다 갔으니까 네. 한 20대 한 중후반인데 이 나이에 돼도 아빠 그런 애들이 있나요?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근데 진짜로 경상도시죠. 예. 그 부모님 예. 부를 때 어머니라고 딱 하세요? 저는 어머니는 엄마라고 하고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고 약간 어색하게 예. 그 뭐라고 부르세요? 엄마는? 엄마는 그냥 엄마랑 크고 예. 그렇죠.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크고 그렇죠. 엄마라고 하시죠. 아빠라고 하진 않습니다. 아니 저는 엄마도 어머니라고 합니다. 역시 연세가 좀 더 근데 있으시니까. 뭐 이걸 아빠 이거는 이게 좀 만약에 그러니까 네. 문준용 씨가 네. 진짜 본인의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한테 아빠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거 정말 신빙성이 있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빠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누구냐? 캥거루족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립을 한 경제적 모든 독립을 한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이 워딩이 정말 진짜라고 하면은 모든 걸 아빠의 의지를 하고 그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뭐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의심을 그냥 이야기할 뿐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 아니 그 부분 나도 네, 먼저 아빠라고 하시나요? 네, 저는 아빠라고. 사실 제가 왜 안 물었냐? 엄마 아빠. 제가 왜 안 물었냐면요. 경상도 아니시잖아요. 저는 경기도입니다. 그렇죠. 네. 이 경상도 버전 남자들은 아빠를 아빠라고 잘 못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이 경기도 아빠한테 반말하지 않아요? 아빠 니 이러지 않아요? 누가요? 아빠 니 갔나? 아니 엄마 니 갔나 이러지 않아요? 윤 변호사님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집안이 다 있어. 무슨 그런 뭐 할매 좀 미리지 않나? 할매 쪽은 누수 할머니한테 좀 그래요. 생각보다 나이가 어린가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참 세대 나이에서 좀 그렇게 부른 줄 이상해요. 알았네. 난 그렇게 들어서. 네, 하신 말씀. 예,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쪽은 이제 그 가짜 인터뷰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이런 거는 진실 밝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문재인 아들이 나와서 똑같이 말을 해보면 목소리가 동일한지 안 한지 시청자들 판단할 거 아닙니까? 아들 목소리. 아들 아들 목소리 목소리가 아니라니까 아니지. 지금 뭔 소리예요? 친구 목소리. 지금 해주세요 이거는. 자 그럼 그럼 다시. 네, 얘기해요. 저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지원을 딱 2명 했습니다. 딱 2명 했다는 게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몰랐는데 이거를 뭐 그 문준용 씨는 어떻게 알고 지원했을까? 모든 국민들이 사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게. 오늘 아마 그 민주당 측에서 이제 반박 논평 비슷한 게 나왔잖아요. 그 룸메이트라고 하면서 반박 논평이 나왔는데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뭐 말도 안 된다는 소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 내용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문준용 씨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재밌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봐야 될지 고민스럽다. 이거 하기 위해서 고용정보원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여기를 오고 싶어 했고 그런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전문가로서 자기가 세상을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파슨스를 왔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과정에서 막상 이 파슨스를 와보니까 야 이게 정말 참 괜찮은 전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걸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취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파슨스를 가게 된 경위나 과정 이런 점에 대해서 이 문준용 씨나 또는 그 문재인 후보가 책에서 한 얘기랑 전부 다른 거고 그 다음 또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검소하게 생활했다. 그래서 뭐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문준용 씨 관계된 예전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무슨 좋은 차 타고 그죠? 집, 네. 예, 무슨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V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뭐 맛있는 거 먹는 사진도 있고 집 사진도 있었죠. 네,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렇게 사는 게 가난하게 사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그 앞에 그 동료라고 하는 사람의 인터뷰에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룸메이트 더 가까워 보이는 룸메이트를 내세운 게 오히려 두 가지 새로운 의혹을 지금 불러일으킨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나왔죠. 안철수 측에 나왔던 그 익명의 친구 실명을 공개하라라고 지금 문재인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문재인 측에서는 참 이렇게 공개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공개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뭐 제보자 보호라든지 그런 취재원 보호에 대한 개념이 요즘은 좀 많이 좀 없어진 듯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번에 새로 밝혔던 그 친구 측이라는 내용도 참 이상해요. 그 룸메이트라고 하는 그 친구가 글을 썼다 그러죠. 네. 나온 게 아니고 글을 썼다고 하는데 그 글을 어떻게 그렇게 금방 찾을까요? 그럼 뭐 직원도 빨리 찾아내는데 해수부 직원도 송영길 의원이 밝혀라 그러니까 바로 찾아내잖아요. 근데 궁금한 거는 그 문준용 씨가 아들이 직접 나와서 해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자기 마음이죠. 뭐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뭐래 그렇게 어려운 거. 그게 왜 자기 마음이야? 그냥 사실이니까 뭐 해명 못 하는 거지. 그렇게 여기 생각하세요? 그렇게 단정 지금 우리 큰일 나요. 지금 고소한다고. 자, 지금 봐봐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6일 날 문 후보의 아들 준용 씨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국민의당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고발한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소심해야 저는 고발하지 돼요. 말아주세요. 이거 저는 소심해야 고발하지 돼요. 말아주세요. 저는 아닙니다. 마이크 달라고 손 내밀고 있잖아요. 아니 저기 저는 뭐 고소 고발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제발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문재인 후보가 정계 은퇴 주장도 수차례 번복하신 분이세요. 이번에 뭐 낙선이 된다 하더라도 정계에 은퇴하지 않고 또 번복하실 가능성도 많은데 제발 이 허위인지 진짜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면 객관적으로는 고소 고발밖에 사실 없는 상태예요. 너무 늦게 되면 곤란하니까 선거 끝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린 밝혀달라는 거지. 아니 그 제발 좀 한번 뭐 시시비비를 제대로 한번 가려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근데 봅니다. 저는 이게 뭐 지금 이 녹취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당시 이게 2006년인가요? 2006년도 후반에 지금 시험 들어와가지고 2007년도 한 14개월 근무한 뒤에 또 파견 나간 논쟁이 또 있잖아요. 어쨌든 제대로 근무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무한 뒤에 또 미국으로 가가지고 뭐 어학연수를 받았든 아니면 다른 업체 취업을 했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그런 걸 거쳐서 다시 와가지고 바로 또 그만둬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뒤에 37개월에 또 이 퇴직금을 타간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이거에 대해서 과연 현재 이 취업난을 보시고 아무 할 말이 없는지 이게 난 궁금한 거예요. 몇 년도 감사 때 다 해결됐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사과할 그런 어떤 청년 취업이나 이 취업에 대한 마인드가 어떤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거죠. 내가 근데 이건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황제 휴직이 이제 2년이었잖아요. 근데 앞에 이제 6개월은 파슨스를 다닌 게 아니었고 6개월 후에 파슨스를 들어간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용정보원에 돌아오려면 1년 6개월이니까 6개월 남은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이게 그러니까 휴직 기간은 2년 이상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고 그다음 6개월 더 다니면서 파슨스 스쿨을 졸업한 게 이제 사실관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거를 누가 지금 해명을 해야 되는가는 첫 번째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나와서 제대로 해명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준영 후보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대선인데 문준영 후보요? 문준영 씨가. 예리했어, 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대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홍준표 후보 아들내미도 2명이 하나는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좀 문제가 됐지만 우리 유승민 후보 아들, 그리고 딸, 안철수 후보 딸도 안철수 후보 딸도 뭐 미국에서 우리가 말하지 못하냐고 자꾸 물으니까 동영상도 찍고 또 휴직 휴학하고 와가지고 동영상도 찍었잖아요. 심상정 아들도 있고 다 지금 와서 그 아들 딸들이 와서 다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문준용 씨도 사실은 지난 대선 때는요. 그 출마 선언할 때도 옆에 있었고 뭐 여러 행사들 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얼굴 보여주면서 도와줬는데
글쎄 이번에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저 이유 알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전 이유 알아요. 원래 국민들이 나와라 하면 안 나와요. 박원순 시장 아들. 아 그런가. 나오라니까 안 그럼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오지 마라 하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아니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며칠이 안 남아가지고 그 말 듣잖아요 또. 그 말 또 나는 듣나요? 원래 아니 근데 지금. 그럼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그러면 파슨스의 재학 기간 중에 휴직 기간하고 겹친다는 거잖아요. 1년 6개월이 겹쳐. 그러면 그 6개월. 기간은 퇴직금 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번에 실컷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문재인 후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바꿨죠. 내 아들이 먼저다라고. 아니 이거 그 한국고용정보원의 그 성격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권재천 그 전 원장님은 나오셔가지고 이 모든 게 다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신 적이 있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데가 원래 그 직업안정소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한 40년 정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자기들이 최고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뭐 어떤 휴직시키고 월급 주고 퇴직금 주고 공고를 이상하게 내가지고 2명 지원하게 하고 실수를 할 수 없는 단체예요. 근데 예. 어제 나왔던 그 녹취록에 보면 아빠 친구 회사. 아빠 친구 회사. 그 권재천 원장님하고 친구 사이신가 보죠, 문재인 후보님이. 그러니까 아빠 친구 아니면- 회사라는 워딩이 나와. 아니면 그 뭐 워딩이 나오지 대한민국 않아요? 친구든지 대한민국을 뭐 만만하게 친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님이. 놀랐던 것은 그런 대단한 곳인데 그 워딩 안에서는 아빠 친구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아빠 친구가 도대체 누구라는 건지 좀 밝히자고요 이제. 도대체 친구가 누구세요? 근데 저기 위원장님, 저기 네. 변호사님이시고 위원장님이신데 그냥 한번 세게 한번 이 공개하라고 세게 한번 딱 하고 그냥 고소 고발든 들어가 보시는 거 어때요? 그걸 당하라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명을 바로 이렇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희생양으로 다.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 뭐 취업을 위해서 뭐 경력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한번 와서 진정으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안 번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계속 숨기고 말을 바꾸고 해명을 하고 해명이 다 거짓이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포함하고 안보관 대북관과 관계된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간명하게 얘기할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간명하게 하려고 하면 진실을 얘기해야 간명해지잖아요. 대북 저기 결제 문제도 유엔 인권 결의안 관련해서도 우리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그런 과정들은 좀 오해가 있는데 이런 취지다라고 그냥 설명을 하고 자신 있게 우리 홍준표 후보처럼 내가 이렇게 소신껏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진위 논쟁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안 가죠. 아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당시에 우리 아들내미가 약간 좀 뭐 그냥 미래도 걱정되고 그러는데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았습니다. 뭐 잘못했는데 아버지 된 입장에서 그런 점을 좀 넉넉하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이미 끝난 건데 이것이 말하는 것마다 사실과 다르고 말 바꾸고 그렇죠. 회피하고 또 뭐 이미 다 해명됐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니까 국민들이 자꾸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만들잖아요.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전부 다 문재인 후보가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고 아까 그 문재인 후보 아들이 지난번 대선에는 나왔다가 지금 와서 아버지 안 도와주고 있는데 저는 국민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이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수신제가 치고 평창한데 집안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자식들도 제대로 설득을 못하니까 딸도 와서 나는 선거운동 안 하겠다라고 아주 그냥 선언을 해버리질 않나. 지난번에 그나마 도와주던 아들내미도 안 도와주는 거 보면 자식들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과연 가정 제대로 잘 건사하고 있는 거냐.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나라 맡기냐. 이런 얘기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또 부산 사람으로서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그 문재인 후보가 마고마해라고 부산에서는 그런 말을 한다 그러는데 아니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부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그러는 거지 마고마해라고는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산 사람이 그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마고마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표현하는지 부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이건 아니다 모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같은 부산 사람으로서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부산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갑자기 부산 분들은 약간 이렇게 생기셨어요. 갑자기 순간 숨기고 앉아 있었는데 저는 일단 마고마해라는 말을 전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저희 이제 뭐 친척들 다 부산에 살고 계시지만 어떻게 말을 할 때는 이 말은 해요. 좀. 그건 쓰지 않아요? 좀. 아까 할매 좀 그러면 또 아니래고. 할매한테는 좀 안 한다니까요. 밑으로 좀 하지. 예를 들어서 동생이 까불까불하면 좀 이렇게 하죠. 근데 할매 좀은 정말 약간 이상한 애들이 좀 쓰는 말인데. 아니 제가 실제 들어봤는데 그 부산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동 그 나오신 분이 하동 출신이 그 뭐 엄마 네 밥 먹었나 이러던데 전화로. 그다음에 할매 좀 이러던데.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각 지역마다 모계하고 부계가 좀 차이가 큰다. 모계 쪽은 좀 편하게 가는데. 그렇지. 부계는 사실 맞아요. 두꺼운 사이구나. 그러니까 부계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 쪽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뭐 부산이나 하동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산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계든 모계든 다 평등하게 다 위해줍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하동하고 부산하고 갑자기.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어제 기억나시죠? 네 분은 다 사시 출신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시 존치를 어제 주장하는 한 청년이 양화대교에 되게 위험한 곳에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외쳤대요. 그러니까 후보자들께 나는 사시 존치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외쳤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후보자들이 한 분도 안 가고 있었대요. 근데 누가 가셨죠? 홍. 예. 홍. 홍. 누가 가셨습니까? 하여튼 유세장에 가다가 돌려서 후배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유세장 가다가 그 바쁜 일정에도 거기에 들러서 그 학생을 그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청년한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치 존치를 해주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사시뿐만 아니라 행시, 외시 전부 다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음서제도를 혁파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정확하게 하자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스템을 계속 존속하겠다. 희망의 사다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개천에서 용이 나야 돼요. 네. 나야 돼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 말은 많아요. 사시 공부하는 것도 돈 많이 들고 행시 공부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로스쿨보다 작게 드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작게 드는 걸 떠나서 로스쿨은 시스템적으로 4년 졸업한 뒤에 3년 로스쿨 나와야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초등학교 나와서 그냥 바로 시험 봐도 돼요. 자격 이게 제한이 있다는 거죠 로스쿨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 한마디만 하고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근데 그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SNS에서 계속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꼭 문제가 끝나서 종결이 되고 그러니까 좀 하는 표현이 그렇지만 상갓집이라든지 그런 장소에는 갔었다. 그래서 꼭 그런 장소는 찾아가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살리는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지금 돌고 있대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죠. 네. 거기다 하나 더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가가지고 이거는 정부와 기업의 책임입니다.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우리 홍 후보 같은 분은 다 가셔가지고 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네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멋지다. 거예요. 네. 그 사지 존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후보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음서제 폐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현재 로스쿨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돈이 많이 드는 데다가 실제로 현재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돈과 권력을 이용을 해서 로스쿨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지위를 이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 출신을 많이 뽑게 되니까 과거의 음서제도와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혁파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과거에 쓰던 뭐 고시제도 이런 것들이 아주 평등하게 운용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과거제도가 아주 친숙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모든 신분이나 다른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평등하게 평가하는 것 이것이 과거의 제도였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물론 그 로스쿨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사다리를 하나 더 계속 두자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홍 후보님의 그 공약이 아주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진정 공정한 기회나 공정한 룰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정당이 누구인지를 저희 젊은 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그 자유로운 공정한 룰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고 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 좌파 정당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일종의 배급 분배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러다 보면 불공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불공평은 바로 거기서 발생합니다. 저희는 그 제대로 된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걸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굉장히 안타까워요. 어제 사실은 있었던 그 사건에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올라가서 시위를 하시던 분이 사실은 우리 2번 홍준표 후보를 찾은 게 아니라 1번 문재인 후보를 찾았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20, 30대의 젊은 분들이 아주 감상적으로 그 1번 후보를 찾는 마음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 1번을 찾았는데 1번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연락도 없고 뭐 예상도 안 했던 2번 후보가 오셔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바로 시행할 테니까 니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고마우면서도 왠지 이게 좀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1번 후보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해줘서 자기가 기분 좋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는 가야 되겠는데 뭔지 상상하지 않았던 2번 후보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약간 그날 사진을 찍는데 얼굴이 마냥 밝지는 않았다. 뭐 이런 이제 뒷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요번에 있었던 그 사법시험 존치와 관계된 이 시위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본질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특히 청년들은 젊은 분들은 뭔가 감상적으로 1번 후보가 뭔가 더 위하는 것 같고 제대로 해줄 거라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2번 홍준표 후보가 자기 일처럼 느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면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사건 같고요. 그 뭐 반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1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오히려 좀 마음을 고쳐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분이 무슨 사시존치를 위한 모임의 대표라고 하대요. 네, 대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각 공약들 보면 막 찢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영유아한테 뭐 많이 준다라고, 어떤 분들은 그 경력 단절 여성 해주겠다, 청년 뭐 해주겠다. 이게 사실 우리 한 가정이거든요. 서민의 한 가정이에요. 근데 서민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사실 계층 이동이 가능하도록 아까 개천에서 욕난다 그랬는데 이걸 보장해줘야 서민의 가정이 살아요. 몇 푼 쥐어지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는 그걸 정확히 보신 거죠. 현재 가장 필요한 게 이런 정책과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 기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문준용 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사시존치까지 넘어갔었는데요. 사실 지금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의 씨에 관해서는요. 취업 특혜 의혹이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흐지부지하면서 또 이번을 넘기는 게 아닌지. 사실 저번 대선 때도요. 이게 문제화되었었는데 아들 문제이다 보니 또 흐지부지 넘어갔던 게 있습니다.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정유라라는 건이 터졌기 때문이죠. 이번에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흘러가야 될지 짧게 네 분 말씀 들으면서 오늘 코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이요? 네. 마이크 잡고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 해명을 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이 스토리가 이게 다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로 믿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특이하게 예전 서민 그럼 진보 이거 아닙니다. 지금 정책을 잘 보시면 서민을 위한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 정당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이 점 분명히 오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대선이 끝나면 책을 한 권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문준용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야기. 저는 우리 앵커께서 하라는 이야기 말고 저는 원래 한 놈만 패기 때문에 네. 그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걸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다 들은 이야기는 한데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월망 패망을 보고 희열을 느낀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쉽게 넘겼는데 월망 패망을 보고 왜 희열을 느꼈을까요?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많지만 그
그 말 자체가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보고 우리 정말 그 불안한 안보관 무엇보다 또 불안한 안보관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불안한 안보관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하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호 2번 우리 홍준표 후보님을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소중한 이제 취직의 문제입니다. 이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취직이 확정되신 분한테 한번 이 부분을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귀걸이 있는 증명사진과 12줄짜리 자기소개서를 내는데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지 그 취직이 아직 안 되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늦게 내야지 늦게. 네, 며칠 더 늦게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결론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일 겁니다. 굿 아이디어. 네, 전 요즘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디스전에서 이렇게 다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요즘 그런 거 있죠? 할 말 다 못하고 사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 지르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은데 다 지르지를 못하고 뭔가 답답하게. 저도 어쩔 수 없는 정말 그냥 소심한 사람인가 봅니다. 고소 고발 걱정 안 하고 막 질러야 되는데 그 놈의 법이 무언지 아는 게 더 겁난다는 게요. 이 말하면 수위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이 말하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저는 엄한 다른 변호사님한테 지금 혼자 총대를 매보라는 이상한 이야기나 하고 있습니다. 저기 혼자죠. 네. 네, 그런데요. 저희 어차피 지금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이 나오면 또 바로 이렇게 소집해서 선거하는 날까지 당연히 이 방송 계속해서 긴급하게 속보로 할 거고요. 선거 끝나고 나면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있다. 또 못다한 이야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궁금한 실체도 파악해 드리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